여러분 안녕하세요. 키스티와 세종대가 함께하는 빅데이터 AI 겨울학교에서 캐그를 통해 배우는 데이터 분석개론을 맡은 최유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세종대학교 지능기전공학부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간단히 저희의 학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 지능기전공학부는 인공지능 기반의 기계 전자 분야 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학부입니다. 저는 로보틱스 및 컴퓨터 비전 연구실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연구실은 아래 그림에서와 같이 이렇게 자율주행 자동차와 산업용 로봇 그리고 개인형 로봇에 들어가는 인공지능과 컴퓨터 비전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강의의 구성을 살펴보면 크게 파트 1과 파트 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기계학습 이론을 먼저 맛보고 나서 그 이론을 실습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계학습 경진대회 플랫폼 중에 하나인 캐그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답안을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봅니다. 이렇게 이론과 실습을 통해서 캐글이라고 하는 플랫폼에 익숙해진 이후 파트 2에서는요. 실제로 최근 한국형 캐글이라고 불리워지는 데이콘에서 진행했던 경진대회를 두 가지를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파트 1과 파트 2에서 소개되어지는 모든 강의 자료는 아래에 보시는 GitHub 사이트에서 모두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계학습 이론 맛보기 편입니다. 맛보기 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서 어떤 분은 기계학습과 인공지능과 관련된 수업을 듣거나 혹은 온라인 강의를 들으신 분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 본 강의를 듣는 분들 중에는 기계학습과 인공지능과 관련되어 있는 이론을 배우거나 강연을 들은 적이 없는 분도 있으실 수 있죠. 굉장히 이 강의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애매했었는데요. 저는 듣지 않거나 혹은 들었어도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본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또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기 때문에 맛보기 편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맛을 다 이론과 실습 모두 맛을 보신 뒤에 좀 더 심화된 과정을 배우거나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그 공부하기에 적합한 어떤 강의들을 제가 본 강연이 끝나는 마지막쯤에 다시 한번 소개하도록 할게요. 자,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것,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계가 배운다, 기계가 스스로 학습한다 라고 하는 이론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기계학습의 범주를 먼저 한번 알아볼 텐데요. 머신러닝이라고 불리워지는 기계학습은요. 크게 슈퍼바이즈드 러닝인 지도학습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인 비지도학습 여기는 지도학습이라고 하고요. 비지도학습 그리고 레인포스 러닝이라고 불리워지는 강화학습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비기너, 즉 초보자들 혹은 이제 막 입문자들에게는 대부분 다 이 지도학습 기반의 방법론들을 배우고 탐색하게 되고요.
혹은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함께 배우기도 합니다. 본 강의에서도 주로 이 지도학습에 대한 내용, 다양한 기계학습이라고 하는 다양한 방법론들 중에서 지도학습에 집중을 할 예정이고요. 그 지도학습의 내용 중에서도 우리는 획이라고 불리워지는 리그레션 프로블럼과 분류 문제라고 불리워지는 클래시피케이션 프로블럼을 풀어볼 예정입니다. 다뤄볼 예정입니다. 자, 회귀와 분류 각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방법론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전통적으로 잘 알려져 있고 널리 사용되는 알고리즘들을 주로 준비를 했고요. 이는 마치 여러분들이 자료구조와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학문을 배울 때에도 수많은 알고리즘과 수많은 자료구조가 존재하지만 잘 정립되고 잘 구조화된 내용들을 교과서에서 배웠듯이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맛을 볼 내용들은 바로 그와 같이 오랫동안 우리가 적용해 봤을 때 오랫동안 본 알고리즘을 다양한 문제에 적용했을 때 우리가 이제는 일반화해서 사용해도 되겠다라고 많이 결정을 내려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론들입니다. 이렇게 각각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론들인지는 계속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회귀와 분류,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이란 말을 하는데 이런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먼저 한번 알아볼게요. 분류라고 하는 문제는요, 미리 정의된 여러 클래스 레이블 중에서 그 어떤 레이블에 해당하는지를 예측하는 것에 해당합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얼굴 인식과 숫자 인식이 분류 문제 예시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요. 이게 얼굴 인식의 예입니다. 지금 동일한 사람이에요. A와 A는요. 이렇게 우리는 총 1명, 2명, 3명, 4명, 5명, 6명 지금 예시로는 6명이 주어졌는데 뭐 각각 이름이 있겠죠. 위의 사진으로 학습시키고 난 다음에 아래 사진을 머신에게 보여주고 몇 번 클래스, 즉 이 사람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습니다. 또 이와 같이 손글씨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글씨를 보여주면서 이 글씨는 무엇입니까? 레이블이 정해져 있겠죠. 0은 레이블 0, 쭉쭉쭉 9는 숫자 9는 9 이렇게 레이블이 다 뭐 아이디라고 해도 좋습니다. 뭐 여기서는 A라는 사람은 1로 매핑이 되고 B라는 사람은 2로 매핑이 돼서 레이블링 되어 있다라고 가정할 수 있는 거고요. 손글씨도 다음과 같이 레이블링 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나서 계속 머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자, 이거 숫자 뭐라고 쓰여 있어? 이거 숫자 뭐라고 쓰여 있어? 이와 같이 자, 다시 돌아갈게요. 미리 정의된 여러 클래스 레이블 중에서 하나를 예측하는 것, 그 여러 레이블 중에서 하나를 예측하는 것이 분류 문제입니다. 자, 회귀 문제는요. 연속적인 숫자 또는 부동소수 점수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서는 레이블을 예측했고요. 아래에서는 점수를 예측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감이 안 오시면요. 예시로 한번 감을 잡아볼게요. 주식 가격을 예측하여 수익을 내는 알고리즘 이런 게 바로 회귀 문제입니다. 즉 내일의 주식은 오를 것인가 내릴 것인가
내일의 코스피 지수는 몇에 도달할 것인가? 2020년 김장철 배추 가격은 얼마일 것인가? 이와 같이 실제로 우리가 그 값이 이렇게 부동소수 혹은 실수, 숫자로 이루어진 그 실제 숫자 자체를 예측하는 것. 이런 게 바로 회귀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가 주어졌을 때요. 그 문제가 분류 문제인지 회귀 문제인지 이렇게 카테고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방법론을 사용을 해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은 분류와 회귀를 명확하게 분류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과 같이 교수님이 예시를 한번 가져왔습니다. 각 문제는 분류와 회귀 중 어디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요? 정답은 뒤에 있는데요. 잠깐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실제로 스스로 이 문제를 풀고 싶으신 분은 잠깐 동영상을 포즈하시고 생각을 적어 보신 다음에 답을 보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과 같은데요. 미세먼지 예보 등급 예측 문제는 분류 문제에 해당합니다. 왜냐면요. 이 예보 등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이죠. 미리 정의된 등급이 있습니다. 즉, 미리 정의된 라벨이 있는 것이죠. 김장철 배추 가격 예측 문제는 가격 자체를 예측하는 것이기 때문에 숫자 혹은 실수를 프리딕션 하는 거죠. 그래서 회귀 문제입니다. 코로나 감염 환자 수 예측 문제.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보면 예보되고 실제 정확한 숫자가 보고되고 있지만 리포팅되고 있지만 우리는 그 과거의 기록들을 가지고서 내일의 환자 수를 대략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 즉 환자 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역시나 숫자를 예측하는 문제에 해당이 되다 보니 회귀 문제에 해당이 됩니다. 또 어떤 검사 수치 기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 검사 혹은 여러 가지 건강 검진에 대한 결과 값으로 내가 어디가 아픈 어떤 암의 그 종양이 나왔을 때 그중에 양성 종양인지 음성인지를 판단하는 그 기준 예측하는 문제는 바로 분류 문제입니다. 이 양성과 음성이라고 하는 미리 정해진 등급을 그 중에 그 둘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우리가 예측하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쭉쭉쭉 가서요. 여기 한번 볼게요. 커뮤니티나 혹은 여러 가지 인터넷 사이트 리뷰 문장 기반으로 이 리뷰가 긍정 리뷰인지 부정 리뷰인지를 예측하는 문제는 분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마찬가지로 긍정과 부정이라고 하는 미리 정의된 라벨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 건지를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 미리 정의된 라벨인가 아닌가가 결국에는요. 우리가 분류 문제를 푸는 거냐 회귀 문제를 푸는 거냐를 결정짓는 중요한 단서가 되는 것 같네요. 본 강의는 실제로 이론을 맛본 뒤에 실습을 맛을 볼 때 사이킨런이라고 불리워지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겁니다. 사이킨런은요. 파이썬으로 작성된 데이터 분석을 위한 범용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즉 여러분이 자유자재로 마치 C 언어에서 배웠던 다양한 함수를 호출해서 쓰고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문제를 풀 때 만약에
뭐 STL과 같은 표준 함수 라이브러리를 사용했다면 그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호출해서 문제를 푸는 것과 같이 기계학습, 즉 머신러닝이라고 불리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이렇게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 다양한 라이브러리 중에서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 scikit-learn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범주는 아래와 같은데요. 리그레션과 클래시피케이션, 클러스터링, 디멘전 리덕션 모두 다 제공하네요. 요 클러스터링과 디멘전 리덕션이 대표적인 비지도 학습인 un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카테고리고요. 우리는 클래시피케이션과 리그레션인 슈퍼바이즈 러닝 기법을 이번에 맛을 볼 텐데 아래 보이시는 것 같이 대부분의 함수 혹은 클래스를 제공해 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는 앞에 카테고리에서 이렇게 했었죠.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기계학습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기계학습은 지도학습, 비지도학습, 그리고 강화학습이 있는데 우리는 이 중에서 지도학습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지도학습은 크게 회귀 문제와 분류 문제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각각의 방법론을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거다. 요겁니다. 자, 분류를 먼저 쫙 알아볼게요. 어떤 것들이 있고 그 개념이 뭔지 개념적으로만 설명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여기서 맛보는 내용은요. 거의 16차 한 학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룰 수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런 개념이구나. 근데 분류 알고리즘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구나 정도로 기억해 주시면 실습할 때 조금 편하실 거예요. 먼저 로지스틱 회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비록 이름은 리그레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요.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정확하게 분류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론입니다. 자, 선형회귀 분석과 da르게 종속 변수가요. 범주형 데이터를 대상으로 합니다. 아셨죠? 종속 변수는 y에 해당이 돼요. 범주형 데이터는 아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이렇게 A, B 이런 것들 얘기해요. 미리 정의된 레이블 아셨죠? 입력 데이터가 주어졌을 때 데이터의 결과가 특정 분류로 나뉘는 분류 기법에 해당한다. 자,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분류 기법이다. 예를 들어볼게요. 예시를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래 그림은요. 아래 지금 이게 X축과 Y축이 있고요. 빨간 점들이 데이터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데이터냐면요. 시험 공부 시간, X축이 시험 공부량입니다. 양에 해당이 되고 Y축이 여기는 시험 미통과 일은 시험 통과예요. 즉 공부 시간이 적으니까 미통과 쪽에 데이터가 많고 공부 시간이 많을수록 통과 쪽에 데이터가 많네요. 이렇게 데이터를 다양하게 계속 모아서 그 판단을 이제 머신이 낼 수 있도록 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는 로지스틱 회귀라고 하는 것을 가져다 쓸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선형대수나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던 어떤 피팅 혹은 네, 아마 리스트 스퀘어 이런 것들을 선형대수 시간에 배웠을 텐데요. 실제로 이런 직선을 가지고서 빨간 데이터를 표현하려고 하면 이렇게 피팅이 돼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시험 공부량이 많아질수록 예측되어지는 값이 엄청 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범주형 데이터로 0 아니면 1을 분류하고 싶기 때문에 이 출력 값을 0 아니면 1로 이렇게 바운디드 시킬 필요가 있어요.
제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수학 함수를 로지스틱 펑션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로지스틱 펑션 모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1, 이렇게 0으로 데이터의 결과를 제한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 교수님, 아이고 선생님, 도대체 0과 1로 어떻게 결정짓게 되나요? 네, 함수가 연속 함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0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점이 필요할 거고요. 이렇게 0.5가 일반적으로 0.5가 넘으면 1, 0.5보다 작으면 0으로 그 분류 문제 결과를 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요, 여기 지점이 요 0.2 지점이 뭐 실제로 10시간 공부했을 때 0.5를 지난다고 하면요. 10시간 30분을 공부하면 어떻게 된다? 이게 10시간 30분이니까 y 값이 0.6이 나와서 우리는 이거를 올림을 하게 되겠죠? 왜냐면 0.5 기준으로 1, 0을 만든다고 했었으니까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0시간 30분을 공부한 학생은 이번 시험에서 통과를 하는구나 라고 머신이 대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로지스틱 펑션을 이용해서 분류 문제를 푸는 방법을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고요? 네, 어렵죠. 어려우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요 오른쪽 그림을 떠올리시고 이런 그림을 딱 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KNN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KNN은요, K개의 이웃들을 가지고서 분류 문제를 푸는 방법입니다. 자, K개의 이웃. 무슨 말일까요? 한번 위에 써 있는 글을 한번 읽어보고 나서 그림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KNN이란 주변 K개의 데이터 클래스 중 가장 많은 클래스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학습 데이터 자체가 모형일 뿐 모형의 파라미터를 추정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매우 간단한 방법이지만 성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지지 않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기 볼게요. 지금 실제로 학습 데이터가요. 데이터가 다음과 같이 주어졌어요. 동그라미 데이터, 세모 데이터, 플러스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뿌려놓고 보니까 이게 다 서로 다른 클래스예요. 얘도 클래스, 얘도 클래스, 얘도 클래스. 총 3개의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3개의 클래스, 3개의 라벨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요 데이터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새로운 데이터 물음표가 들어왔을 때 얘가 뭔지 맞춰야 돼요. 얘가 뭔지 몰라요. 그럼 좀 더 쉽게 얘기해서 지금 동그라미는 A반 학생의 성적이고요. 여기는 B반 학생의 성적이고 세모는 C반 학생의 성적입니다. 이 방금 새롭게 들어온 A, B, C 중 어디에 속하는지 모르는 학생의 성적 데이터가 들어왔는데 이 학생이 몇 반인지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KNN을 이용하면 이렇게 선정하면 됩니다. 자, 예시로 K가 5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 중 주변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K개의 데이터를 선정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어때요? 5개를 뽑아요.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게 K개의 이웃이라는 의미니까 가까이에 있는 이웃 5개를 선정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결과가 이렇습니다. 플러스 1개, 동그라미, 그러니까 플러스니까 B반 1명, A반 1명, C반 3명이 있네요. 그러면 어때요? 가장 많이 존재하는
세모 반, 결국 C반일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는 방금 새로 들어온 이 물음표 데이터는 C반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KNN이라고 불리워지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게 되면요, 실제로 교수님이 개념적으로 설명한 것들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서 머신, 즉 컴퓨터에게 물어보면 교수님이 설명한 방법대로 알고리즘이 동작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네, 자, KNN이 뭐라고요? 내 주변에 있는 K개의 데이터를 모아서 걔네들 중에서 가장 높은, 많은 클래스로 데이터를 분류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모형의 파라미터를 추정하지 않는 방법이라고 했잖아요. 왜냐면 실제로 다른 방법론들은 어떤 뭐 리니어 리그레션이나 SVM이나 기타 등등의 방법론들은 다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어떤 수학 함수의 파라미터를 찾아내게 됩니다. 근데 KNN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그냥 주어진 학습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장 가까운 애들의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근데 단점은요,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 어떨 것 같아요?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데이터 5개 찾는 거 혹은 10개 찾는 게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힘들겠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기준 자체가 모두 다 비교를 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다음 LDA, 선형 판별 분석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방법인지 살펴볼게요. 데이터를 특정 축에 사용한 후 두 범주, 즉 두 개의 클래스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직선을 찾는 방법입니다. 자, 이게 지금 데이터예요, 여러분. 하늘색 데이터, 그리고 노란색 데이터. 이렇게 있어요. 사형, 프로젝션이 뭐죠? 그렇죠. 여러분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수선에 발을 내리는 것 같아요. 내가 특정 축의 데이터를 90도로 직교가 되도록 데이터를 만드는 방법을 의미하죠. 자, 근데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축과 두 번째 축이 있는데 둘 다 사용을 했어요. 결국 우리는 학습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1번 축이 좋냐, 2번 축이 좋냐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떤 축이 좋은가요? 두 범주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축이어야 되겠죠. 여러분이 보실 때는 어때요? 첫 번째 사용을 하고 나니까 이렇게 파란색 분포와 노란색 분포가 이렇게 돼요. 파란색 데이터 분포와 노란색 데이터의 분포가 이렇습니다. 무엇이 어떤 축이 좋은 축일까요? 자, 사람이 눈으로 보면 쉽게 알 수 있겠죠. 근데 혹은 때로는 알아보기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장 수학적으로 우리는 결국엔 이 방금 어떤 축을 정답으로 할지에 대해서 수학적으로 사전 정의를 해둬야 됩니다. 그런 게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 즉 목적, 그래서 오브젝티브 펑션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LDA라고 불리워지는 선형 판별 분석은요, 이렇게 평균 차이가 크고 분산은 작은 축을 선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어려우시면요, 선형 판별 분석이란 데이터를 특정 축의 프로젝션에서 두 개의 데이터가 잘 구분될 수 있는 축을 찾는 것을 이야기한다.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는 선형 판별 분석이라고 해서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였는데 이게 바로 DA 기법이에요. 판별 분석.
근데 DA는요. 선형 판별 분석과 2차 판별 분석으로 나눠져요. 2차 판별 분석은 뭐냐? 선형이 아닌 비선형적인 방법론들을 얘기하겠죠. 자, 봅시다. LDA와 QDA는 매우 유사하나 차이가 있다면 구분하기 위한 축이 혹은 구분하기 위한 경계가 리니어하냐 넌리니어하냐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데이터를 특정 축에 사용한 후에 두 범주를 잘 구분할 수 있는 곡선을 찾는 방법입니다. 여기는 직선을 찾는 방법이었고요. 여기는 곡선을 찾는 방법이에요. 결정 경계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게 결정 경계예요. 근데 이 결정 경계를 결정짓는 방법은 평균 차이는 크고 분산이 작은 지점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LDA와 동일합니다. 단 LDA와 QDA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QDA는 공분산 구조가 상이할 경우에 사용하면 되는 겁니다. 아,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다고요? 그럼 건너뛰어서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될 거는 왼쪽 이 그림이 LDA의 그 결과 사진이고요. 오른쪽이 QDA인데요. 이렇게 보이세요? 동일한 데이터에 대해서 학습을 시켰을 때 LDA를 활용하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이제 클래스를 나눠요. 그래서 얘가 지금 이 영역에 있는 데이터가 다 같은 데이터라고 지금 가정을 하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QDA 같은 경우도 이렇게가 같은 애, 이렇게 같은 애. 지금 이 결정 경계를 통해서 클래스를 나눠놨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떤 게 더 정답을 잘 맞춘 것 같으세요? 뭐 눈으로 봤을 때 잘 구별이 안 가실 수 있는데요. 실제로 QDA를 이용한 방법론이 잘 맞췄어요. 에러가 적어요. 왜 그러냐면 데이터가 실제로 선형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이와 같이 2차 판별 분석을 활용해서 두 범주 혹은 뭐 지금 아래 예시는 범주가 3개죠. 3개의 범주를 잘 구별할 수 있는 곡선을 찾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직선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 곡선으로 구분하자. 선형 판별 분석이 해결할 수 없다면 2차 판별 분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 자,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LDA와 QDA가 차이가 보이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맛보기 알고리즘 디시전 트리. 디시전 트리는요, 결정나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건데요. 자, 왜 트리냐? 여러분, 알고리즘을 배운 친구들 혹은 자료 구조를 배운 친구들은 트리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트리, 하나의 구조죠, 스트럭처. 자, 의사결정 규칙과 그 결과들을 트리 구조로 도식화한 의사결정 지원 도구라고 합니다. 아, 잘 모르겠다고요? 그러면 교수님 보통 이렇게 얘기를 들어요. 스무고개 놀이와 비슷한 개념이다. 우리가 친구들이랑 같이 스무고개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어떤 술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이미 정답을 정해놨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질문을 하면서 yes or no로 대답을 해서 점점 질문자들이 그 답에 가까워지도록 답을 찾아가는 어떤 경기, 게임에 해당이 되죠. 즉, 계속 후보군이 아닌 것들을 제외시켜 나가는 방법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게 바로 디시전 트리, 결정나무에 해당이 되는데요. 교수님이 예시를 가지고 왔어요. 오늘 야구 경기 진행 여부를 결정나무를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 미리 이 결정나무를 만들어 놔요. 기존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어 놓고 내일 야구 경기가 진행이 될 것인지, 오늘 야구 경기가 진행될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 놓은 결정나무를 기반으로 이렇게 경기를 할지
요렇게 둘 다 할지네요. 안 할지로 보내고 싶었는데 요렇게 경기를 미진행할지를 맞추는 겁니다. 자, 중간중간에 이제 판단하는 요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이게 바로 데이터의 특징에 해당이 되겠죠. 자, 날씨가 어떻나? 맑은 날, 흐린 날, 바람 부는 날이 있어요. 기존의 결과를 보니까 맑은 날에는 시합을 진행을 한 게 2번, 미진행한 게 3번, 흐린 날은 시합 진행한 게 4번, 미진행한 게 0번. 바람 부는 날 시합 진행 3번, 미진행 2번 있습니다. 근데 날씨만 가지고서 그 경기를 할지 말지가 판단되어지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 습도가 중요합니다. 자, 맑은 날이면 습도가 70보다 컸니? 그러면 경기 안 해. 70보다 작았니? 그럼 경기해. 자,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부는 이게 이제 바람의 세기가 있었을 텐데 여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예를 들어 바람이 부는 날 바람의 세기가 뭐 15 이상, 여기는 15 이하라고 합시다. 그러면 15 이상인 날은 예시를 반대로 들었네요. 바람이 적게 부는 날, 여기가 적게 부는 날, 많이 부는 날로 바꾸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은 시합을 진행하지 않고요. 바람이 적게 부는 날, 15 이하일 때는 진행을 했습니다. 오늘 날씨는요, 맑고 습도가 80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야구 경기 하나요? 날씨 맑은 날, 습도 70보다 크니까 경기를 진행하지 않겠네요. 왜냐면 미진행이 진행했던 것보다 확률적으로 크니까요. 이와 같은 스무고개 놀이와 비슷하게 어떤 트리 구조를 미리 만들어 놓고 질문을 했을 때 기존 데이터 기반으로 대답을 하는 방법론이 바로 결정 나무에 해당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은 아래와 같이 이렇게 트리와 같은 그림을 딱 보셨을 때 여러분은 이 방법론이 결정나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숲이래요. 랜덤 포리스트라고 하는 개념이 나옵니다. 숲. 나무가 많으면 숲이잖아요. 즉 결정나무가 여러 개의 결정나무가 모이면 랜덤 포리스트가 됩니다. 자, 볼게요. 분류 및 회기 등에 사용되는 앙상블 학습 방법의 일종입니다. 앙상블이요? 앙상블이 뭘까요? 앙상블 학습이란 학습 알고리즘을 따로 쓰는 경우에 비해 더 좋은 예측 성능을 얻기 위해서 다수의 학습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방법을 뜻합니다.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합쳐서 사용하는 방법이 앙상블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퀴즈쇼에 나갔어요. 모르는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찬스가 있는데요. 전화 찬스보다는 1대 100 찬스가 있죠. 그게 뭐냐면 보고 있는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줘요. 정답을. 근데 그 문제가 어려워서 보내주는 사람도 틀릴 수가 있어요. 하지만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100명에게 힌트를 보내달라고 해서 77명이 A라고 대답을 하고 20명이 B라고 대답을 하고 3명이 C라고 대답을 했어요. 여러분은 A, B, C 중에 지금 문제의 정답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당연히 많은 사람이 선택한 A라고 선택을 하시겠죠? 여러 명의 답.
여러 알고리즘의 답을 가지고서 버무려서 정답을 찾는 방법이 앙상블입니다. 이렇게 앙상블에 대한 이해는 하셨을 거고요. 이제 근데 하필 그 여러 개를 쓸 건데 정말로 나무를 여러 개 쓰는 방법이 바로 랜덤 포리스트에 해당이 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름에 이제 랜덤이라고 하는 게 들어간 이유는 결정나무와 결정나무는 실제로 요 아까 맑은 날, 날씨, 습도, 바람이라고 하는 기준을 선택을 할 때 선택하는 기준의 척도가 있는데 랜덤 포리스트는 그 척도를 수학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진짜 랜덤하게 선택을 해요. 그래서 랜덤 포리스트입니다. 어떤 수학적인 기준에 의해서 요 노드 브랜치를 결정한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왜냐면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최저값을 찾기 때문인데요. 근데 실제로 학자들이 고민을 해보니까 그렇게 복잡한 계산을 해서 정하나 랜덤하게 정하나 관계없더라. 오히려 앙상블이라고 하는 효과 때문에 랜덤 포리스트가 더 성능이 좋고 우수하더라라는 결론이 내려지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랜덤 포리스트를 이제 단순한 디시전 트리를 사용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랜덤 포리스트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최근까지도 많이 쓰이고 가장 학습 기반 방문론 중에서 효율적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SVM, Support Vector Machine이라는 게 있습니다. SVM은 기본적으로 선형 SVM과 비선형 SVM으로 나눠지는데요. 우리가 분류하려고 하는 데이터의 분포가 선형적으로 분리가 가능하면 선형 SVM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되고 이와 같이 직선의 형태인 어떤 기준으로 분류가 불가능하다면 비선형 SVM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자, 알아볼게요. SVM이란 널리 사용되는 기기학습 방문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진 분류기예요. 두 카테고리 중 어느 하나에 속한 데이터의 집합이 주어졌을 때 주어진 데이터 집합을 바탕으로 새로운 데이터가 어느 카테고리에 속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이진 분류기에 해당하는 일반적인 설명입니다. 이게 이제 SVM의 가장 결정적인 특징인데요. 결정 경계는 주변 데이터와 거리가 최대가 되도록 학습한다라는 거죠. 자, 요 빨간 것과 동그라미를 직선으로 분리를 하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다양한 직선이 존재할 수 있죠.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이런 방법 다 분류가 가능해요. 근데 이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것입니다. 자, 정답 여기 있죠. 결정 경계는 주변 데이터와의 거리가 최대가 되게 한다. 즉,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거는 직선과 어떤 데이터의 거리는 어떻게 판단하죠? 이렇게 직교할 수 있도록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의 그 거리가 바로 데이터와 직선 사이의 거리라고 정의를 하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우리는 빨간 데이터와 파란 데이터 간의 거리가 최대한 유지될 수 있는 이 직선을 찾는 겁니다. 이게 바로 SVM이에요. 어때요? 이해되시죠? 근데 진짜로 이렇게 어떤 직선으로 이렇게 나누고 싶은데 직선으로 도저히 분리가 불가능해요. 그럴 때는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도 사용을 할 거예요. 커널 트릭이 뭐냐면 이게 2차원인데요. 데이터의 차원을 높입니다. 이렇게 2차원 데이터를 3차원으로 쫙 높였더니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오, 놀라워라. 이렇게 직선을 혹은 평면으로, 즉 직선의 반대 개념은 곡선이었잖아요.
평면의 반대 개념은 곡면이에요. 직선 혹은 평면으로 데이터를 분리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때요? 이게 바로 커널 트릭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데이터를 선형으로 분류하기 위해 차원을 높이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뭐가요? 비선형 SVM이요. 아, 교수님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어요. 괜찮아요. 그러면 그냥 SVM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서로 간의 데이터가 최대 마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결정 경계를 찾는 방법론이고, 그때 주어진 데이터가 직선으로 구분할 수 없다면 비선형 SVM으로 학습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비선형 SVM은 선형 SVM과 달리 커널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선택하게 되는데요. 가장 유명한 커널이 RBF라고 하는 옵션이에요. 이거는 실습할 때 다시 얘기할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분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귀 문제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회귀는 뭐였죠? 그렇죠. 숫자 혹은 실수 값 자체를 예측하는 문제고요. 분류는 미리 정의된 라벨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예측하는 문제에 해당이 됐어요. 회귀는 지금부터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할 건데, 다 앞에서 얘기했던 방법론이 다시 나와요. 근데 동일한 알고리즘이 앞에서는 분류 문제를, 뒤에서는 회귀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론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KNN이네요. K개의 이웃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류 문제를 풀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고요? 네, 이번에는 K개의 주변 데이터를 가지고 평균 값으로 결정을 합니다. 아까 데이터가 우리가 주변에 클래스를 정할 때 새로 들어온 학생을 기반으로 그 데이터를 결정했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봅시다. 아까 플러스 1개, 동그라미 1개, 세모 3개일 때 새로 들어온 데이터는 세모 클래스다라고 대답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회귀 문제를 풀고 싶은 거예요. 실제 성적이 얼마나 되는가? 자, 플러스가 2점, 동그라미가 3점, 세모가 1점이라고 가정을 했다면 평균값 2 곱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3 총 몇 개? 5개로 나누니까 이렇게 1.6이 돼서 새로 들어온 데이터의 성적은, 새로 들어온 학생의 성적은 1.6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KNN이라고 불리워지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회귀 문제를 풀었을 때 동작하는 알고리즘의 원리입니다. 자, 다음 결정나무네요. 결정나무는 아까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오늘 날씨에 따라서 경기가 진행될 거냐 진행되지 않을 거냐에 대한 예시를 알아봤었고요. 쭉 떨어져서 리프 노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있었냐면 시합 가능, 시합 불가능 이렇게 했을 때 경우가 2가지, 3가지 이렇게 있으면 많은 쪽 오늘 시합은 불가능하다 라고 판단을 내린다고 했었잖아요. 결정나무를 가지고 회귀 문제를 풀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평균값으로 결정합니다. 즉 리프노드의 평균값이에요. 예를 들면요, 리프노드에 이런 게 있어요. 어떤 학생이 시험 공부를 10시간 30분 했을 때 10시간, 이건 시험 공부는 예시가 분류 문제니까 문제를 무엇으로 바꿀까? 이게 아마 이 데이터가 분류 문제를 교수님이 하기 위해서 가져왔을 텐데 어떤 문제인지에 대한 설명을 써놓지 않았으니까 네, 그냥 교수님이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프노드 안에 뭐가 있냐? 이번 2021년 배추값을 예측하는 문제를 지금 디자인을 한 거예요. 근데 과거의 데이터 2000
19년, 2018년, 2017년 각각 온도에 따른,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1월 달 온도에 따른 그 11월 달의 배추 가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결정나무를 만들었더니 지금 요 마지막 리프 노드에 뭐가 있냐면 19도 가격이, 여기 안에 배추 가격이 지금 2,010원, 1,9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막 데이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최종적으로 어떻게 답을 내리냐면 이렇게 쭉쭉쭉쭉쭉쭉 타고 내려갔을 때 맨 마지막 리프 노드의 평균값, 즉 2,100원, 1,900원, 2,000원에 해당하는 2010 더하기 1900 더하기 2000 나누기 3 한 값으로 2020년 11월 달 배추 가격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분류 문제 디시전 트리는 맨 마지막에 0번 클래스 개수와 1번 클래스의 개수 중 많은 쪽으로 결정했다면 결정나무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평균값을 취한다 라는 거. KNN이랑 결국 같은 원리죠. 네, 아마 뒷장에 교수님이 원래는 랜덤 포리스트도 넣으려고 했었는데 넣진 않았던 것 같아요. 랜덤 포리스트도 역시 회귀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겠죠. 디시전 트리는 하나 나무의 평균값이었다면 랜덤 포리스트는 앙상블이라고 하는 개념이 도입됐었기 때문에 여러 나무의 떨어진 리프 노드의 평균값을 취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될 겁니다. 이게 왜 이제 랜덤 포리스트까지 얘기를 하냐면 랜덤 숲, 결국 하나를 가지고 답을 찾는 것보다 여러 개의 알고리즘을 섞어서 정답을 내린 방법론이 성능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결정나무를 머릿속에 떠올리셨다면 랜덤 포리스트로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기계학습 맛보기 시간에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을 달았습니다. 우리 지금 분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 방법론, KNN 방법론, 그리고 선형 판별, 그리고 2차 판별 분석법, 결정나무, 그리고 SVM에 대해서 배웠고요. 회귀 문제는요, KNN, 디시전 트리, 그리고 랜덤 포리스트도 이야기를 나눠 보았습니다. 이 그림을 가지고서 중심을 잡으시면 됩니다. 조심하실 건요, 여러분. 기계학습 문제가 이렇게 적은 문제만 존재하지는 않아요. 굉장히 다양한 범주의 다양한 방법론이 존재하지만 어떻다? 우리는 과거 전통적으로 널리 사용됐던 방법론을 대표적으로 배우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것으로 기계학습 이론 맛보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